나중에 또 실제 적용 시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록하는 게 깜빡해가지고. 이제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 회계 처리 원칙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련된 이제 메인넷 개발 관련돼서 개발비를 회계 처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고 이제 3번은 토큰 발행 기업의 토큰 판매 배분 유보 관련 회계 처리인데 사실은 이 건은 유틸리티 토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참고로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4번은 메인넷 개발사가 나중에 이제 STO 발행 시 회계 처리 관련해서 그냥 큰 틀에서만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근데 주 내용은 이제 5번 코인 보유 기업이 코인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코인 관련된 공정가치 측정을 회계상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 회계 처리 요약을 한번 더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상자산 관련된 세무 이슈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계는 사실은 이제 회계가 이제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이게 회계 관습적으로 보수주의라는 성격을 띱니다. 이게 보수주의라는 거는 가능한 한 이익과 자산을 과대 계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부풀리거나 자산을 부풀리는 거를 되게 이제 꺼려하는 그런 이제 보수주의 방식이고 그래서 이거는 분식 회계를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이 분식 회계라는 말이 분식이 사실은 이제 화장빨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화장빨로 고친다는 건데 그 그래서 이익과 자산이 하여튼 너무 부풀려지지 않게 하는 게 주 관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참고로 이제 비상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매년 이제 이익이 조금씩 나더라도 꾸준하게 이익을 나면 사실은 그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용이하고 그런 회사는 세무조사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매년 이익이 왔다 갔다 하면 세무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비상장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가 해야지 더 실무적으로는 해야지 더 좋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산을 취득 원가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회계가 발전하면서 우리 재무제표가 너무 실상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말들이 이제 70년, 80년 이후로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일정 자산에 대해서는 공정 가치를 좀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변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나 또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가로 많이 반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보수주의 입장에서 지금도 어떤 자산을 평가 감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는데 이 회계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자산이 나중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자산 평가 감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산 평가증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평가증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자산 평가감은 회계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큰 틀에서 보수주의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버벤스의 경우에도 이제 국고보조금 정부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메인넷을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일반적으로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비용으로 쓰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데 많이 쓰는데 이제 비용으로 쓰면 관련 지출 비용에서 이제 국고보증금 수익이 상쇄가 되고 또 이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산 가액을 올려놨다가 국고보증금 해당 금액을 차감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은 이제 국고보증금을 뺀 걸로 하기 때문에 자산이 이제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그 순 자산에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에서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넷 개발 관련해서 이제 회계 처리가 우리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지침에 이제 페이지 8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무형자산화 조건이 이제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고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뭐 개발 활동에 관련해서 6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그런 개발 활동에 해당이 돼야 되고 또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원가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번은 이제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원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련 국고보전금을 상계한 후에 원가만 개발비로 해서 그 개발 무형자산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전금 차감하다 보면은 뭐 무형자산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계산된 무형자산은 이제 감가상각이나 또 이제 손상차손 그 아까 평가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근데 이제 이 개발비는 뭐 가상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공정가치라는 거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평가 증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큰 발행 기업의 토큰 판매, 배분, 유보 관리 회계 처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규정은 토큰에 내재된 권리가 있는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토큰에 내재된 권리가 없는 지불형 토큰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참고 사항에 보면은 예를 들면 발행자가 무상 배포, 에어드랍 해가지고 한 토큰은 배포 시점에 회계 처리가 없고 뭐 메인넷 및 토큰 개발 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해서 발행자에게 토큰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자는 배분 시점에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케이스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넷 개발사가 그 나중에 이제 STO를 발행하면 이게 이제 이게 첫 번째는 이게 금융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토큰 증권 STO가 금융 상품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금융 상품일 때도 토큰 증권이 부채인지 자본인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토큰 증권은 회계상 금융 상품에 해당이 되고 또 통상적으로는 금융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STO 내년도에 발행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자세한 계약 관계나 분류 근거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공시를 적절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인 보유 기업이 코인을 취득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보시면은 이제 코인 보유 기업이 취득한 코인은 이제 코인 취득 금액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취득 원가주의로 해서 코인 취득 금액을 이 코인이 나중에 통상적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있는 코인이다 그러면 재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판매 외 목적이면 이제 우리 같은 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타 자산으로만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100만 개가 재고 자산이냐 기타 자산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근데 이제 KIFRS 적용 회사 그러니까 즉 상장 회사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뭐 상장될 회사 이런 거는 이제 KIFRS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이걸 무형자산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매 목적이더라도 무형자산이나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코인이 무형자산으로 돼 있을 경우에 이제 공정가치 평가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로 많이 다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재고자산으로 하려면
통상적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관상 이게 뭐 코인 판매업이나 이런 이제 사업 목적도 규정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그런 판매 목적 그 수량 등이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되려면 그런 이제 관련된 규정 등이 아, 구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재고 자산이었다 기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성격이 변하면 재분류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산으로 재고나 기타 자산으로 돼 있던 게 나중에 판매가 됐다 그러면 재고 자산 판매는 이제 영업이니까 매출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영업 손익으로 표시하고 기타 자산 판매는 그 영업 손익으로 못 올라가고 그 영업 외 손익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슈에 연관이 돼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코인 보유 기업이 코인을 취득했으면 그 재고 자산이든 기타 자산이든 우리가 판매는 할 수는 있다. 어떤 뭐 판매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판매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코인 취득 금액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면 제3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제3자와의 계약에서 한 게 아니고 이 법에서 자체가 플랫폼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운영이나 채굴을 통해서 코인을 취득하게 되면 그 해당 코인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서버 임차료, 전기요금, 전산 가동비 뭐 이런 비용만 직접 발생된 관련 비용만 코인 취득 금액으로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4,100만 개 월드레인드 코인의 경우에 그 이제 자산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아주 제한적인 금액만 자산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마케팅 목적으로 이 발행자가 코인을 무상 배포하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받는 측에 있어서는 이제 수령 당시에 공정 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최초 수령 시 그걸 0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받는 자가 기업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코인이 무상 배포할 시점에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0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100만 개 코인 취득 시점에 관련된 직접 발생 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는데 이 자산화한 후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워드로 배분을 좀 했기 때문에 어워드로 배분을 한다면 그 개수로 안분해서 그 자산된 것 중에 일부가 이제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 개수로 안분해서 그거는 이제 광고비 등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어워드 수령자는 취득원가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표시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없으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자산으로 일단 올라와 있는 처음에 이제 활성 시장이 없어서 취득 원가로 표시한 이후에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0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주 조그만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있었을 경우에 나중에 그 코인이 공정 가치를 활성 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이제 거래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 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 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은 이제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는 아니지만 코인을 KIFRS 적용하여서 코인을 무형자산으로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정 가치를 측정하여 전진적으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재평가 모형은 공정 가치에서 그 관련된 이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손상차손 누계액을 이제 뺀 금액을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한테는 지금 당장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은 순공정 가치라고 해서 그 재고가 나중에 이제 팔기 위해서는 매각 부대 원가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이제 판매 부대 비용을 뺀 금액을 순공정 가치로 측정해서 이제 올려놓을 수 있다. 기타 자산은 그냥 공정 가치로 적용해서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공정 가치가 만약에 이제 아직 그러니까 활성 시장이나 그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무형자산, 재고자산, 기타 자산은 취득 원가에서 그걸 감가상각 하거나 근데 이제 재고나 기타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니까 그 경우는 이제 손상차손 누계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메인넷 개발 비용은 관련 국고보조금을 차감하고 순수 지불한 직접 관련 비용만 무형자산으로 자산화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가 어렵다. 메인넷 개발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4,100만 개 코인 취득 비용은 그 4,100만 개를 발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서버 임차료, 전기요금, 전산 가동비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코인 취득 금액으로 해서 기타 자산으로 자산화가 가능하다. 이제 자산화했으면 이 경우에 어워드로 배분된 코인 여기서는 이제 회사에서는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은 개수로 안분해서 광고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코인은 일부 처분 시 손익 계산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자산은 매출, 기타 자산은 영업의 이익인데 그 일부가 이게 우리가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코인을 팔았다. 일부 현금 처분을 하여도 그 처분을 했으니까 그거를 공정가치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활성 시장에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조금씩 파는 거 가지고는 공정가치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재고자산이나 기타 자산을 평가 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코인을 취득한 회사는 현금 등 뭐 직접 주고 취득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산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코인을 지금 이제 취득 원가가 얼마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10원이다. 재고나 기타 자산을 했는데 이걸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00만 원이 매출이 되고 아니면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와서 10을 뺀 나머지는 다 이익으로 계산이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는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이제 취득 원가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000만 원으로 취득 원가가 사는 자에서 올라가더라도 그게 코인이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무르고 막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회계 감사할 때, 이거는 이 자산을 현실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손상차손에서 금액을 다 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빨리 공정 가치를 만들 수 예, 있도록 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제일 그렇죠.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재고자산, 기타자산 분류 관련해서는 정관의 사업 목적을 넣고 고유 코인에 대한 그 수량을 명확하게 이제 목적 명확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코인이 상장이 된다고 하면 그 코인은 이제 재고 자산으로 돼 있는 코인은 순공정 가치로 그다음에 기타 자산으로 돼 있는 코인은 공정 가치로 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어워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세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가 세무 이슈를 한번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막 기타 소득 얘기도 나오고 막 했는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 보면 일단은 법인세 이제 법인이 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 법인 또 세무 목적은 가능하면은 그거를 가격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막 이렇게 과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기 때문에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됐으면 뭐든지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이게 그 시가를 어떻게 평가해서 할 거냐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어떤 법인세는 과세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개인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거는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025년 1월 2일 이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게 이제 소득세법 21조 1항 27호에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분리과세한다. 14조 3항 제8호 다목에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제 했다가 2년 유예돼 가지고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데 그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네. 소득은 기타 소득인데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소득세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할 때 종합 합산해서 신고는 안 하고 그냥 분리해서 과세하면 된다는 네. 거고 그다음 이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제외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음. 근데 이제 우리 경우에는 사실은 어워드로 지급한 거는 무슨 양도도 아니고 대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워드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기타 소득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뭐 이에 준하는 금품이면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품이라는 거는 현금과 물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은 아직 물품이나 재화로 보지 않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기타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기는 어, 과세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어떻게 되냐? 부가세는 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화로 안 보기 때문에 음.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직 여기서 보듯이 이제 아직 재화나 물품을 안 보고 음.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가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이게 이제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포괄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여세에 과세될 수가 있어요. 음. 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재산은 재산이니까 음. 어떤 이익을 받은 거기 때문에 포괄주의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가상자산의 무상거래,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나 스테이킹 등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게 받았을 경우에 이거 시가 상당액을 증여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이 무상이기 때문에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뭐 이익의 이전이 여부냐, 아니면은 이거를 시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시가 산정과 관련해서 증여세와 상속세 관련된 시가 산정을 보면 현재 이제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중에 4개 중에 한 군데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은 증여일 전후로 1개월씩 그래서 총 2개월에 그 하루 그 거래 금액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거를 평가해서 이게 시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주식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고 그러면 이제 4개 거래소가 아닌 기타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증여일 당일의 거래가의 기준평가라고 돼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4개 거래소가 아닌 데서도 뭐 다른 거래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데서 공시하는 거래일이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그 당일 증여일 당일에 거래일의 일평가 가액이나 종료 시각에 공시되는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가지고 시가 산정을 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것도 이제 어떤 거래소에 어떤 상장이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과세가 시가 산정을 해서 과세가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한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증여세로 과세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은 회계보다는 조금이라도 뭐 시가를 한정해가지고 하여튼 과세하려고 하는 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 그런 이제 과세 시도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 관련해서도 양도나 대여분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딱 조금 염려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면 그런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것
이게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음, 보여지면 그거는 사업 소득으로 과세할 가능성도 있을 수 음, 있다. 이제 음, 그게 이제 어떻게 해당되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음,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소득세는 과세가 안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되는데 증여세도 음, 시가 한정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워드 주고 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크게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유, 이거 너무나 자세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메인넷에서 발행했던 4,100만 개는 메인넷 개발 비용, 즉 거기에 들어갔던 국고보조금, 국가연구개발비는 개발 비용에 이제 들어갔기는 했지만 공정가치 평가가 어렵고 그걸 원가에 산정하지는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제 뭐 4,100만 개의 코인 4,100, 메인넷 개발 비용은 4,100만 개는 메인넷 개발 비용과 관계가 없어요. 다행 그냥 관계가 없다. 메인넷 예, 자체를 예, 우리 예, 그 개발한 거 그렇지. 관련된 거고 예. 4,100만 개는 이제 두 번째 거. 그럼 이제 4,100만 개에 대한 코인을 우리가 취득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서버 임차료나 전기요금, 전산 가동비 요런 것만 해서 취득 금액으로 한다. 네, 그렇게 해서 기타 자산으로 자산화가 가능하다. 이제 예, 그런 예. 거죠. 그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게 다른 채굴을 한다. 네, 뭐 채굴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걸 취득금액으로 넣으려면 음, 채굴 관련된 직접 비용을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건 똑같은 경우고 이제 우리가 어워드를 이제 계획한 대로 배분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는 어워드로 차감된 그 코인 양만큼은 이제 광고비 등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아주 음, 그 제한된 금액 내에서만 하는 거니까. 예, 예, 예.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예. 나타나면 그분에게는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이제 판매가는 여기 말한 그 원가는 이제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이익으로 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나는 그 이익금은 판매 수익 같은 걸로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처분가액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판매 몇 가액이 개 처분했다 그래서 몇 개, 그게 이제 공정 가치가 되는 거는 아니고, 공정 가격은 아니다.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오픈 마켓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을 돈 주고 산 회사는 현금 주고 샀으니까 자기네 대접에다가 적을 때는 산 값으로 이제 계상을 해야 돼. 네. 오케이. 네, 저는 뭐 아주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블록체인 사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코인 뭐 메인넷 개발하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에, 어떻게 보면은 토큰을 발행하는데도 좀 성격이 같다 그러면 비슷하다 그러면 적용도 가능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예,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오- 오늘 이렇게 그 메인넷 가상자산 회계자산화 발표를 해주신 송상근 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질문 뭐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코인을 판매했을 경우 매출로 인식하려면 네. 당연히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되고 부가세도 납부하고 아까 이제 부가세는 네. 대상이 아니라고. 아, 코인은 매출인데도 네. 아, 부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세금 관련된 아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때 예. 이게 일종의 월드랜드 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으로 그렇죠.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이걸 저희가 오픈 소스로 공개했을 때도 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네. 지금 현재 보면 취득 원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취득 원가에 대해서는 올려놓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취득 원가로 따지면은 뭐 1원도 안 될 거니까 뭐 대당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죠. 저희 현물 부담 이런 거는 선물보다. 예, 현물 부담은 저희 쪽으로 잡을 수 있는 걸로 이해가 돼요. 아, 그건 무슨 어떤 현금도 있단 말이에요? 정부지원금 과제할 때 이거를 현물로 우리 무형자산이니까 현물로 예를 취급한다. 들면 정부지원금이 5억이고 저희가 현물로 1억을 들어갔으면 1억은 저희 쪽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 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6억을 썼는데 국고보조금 5억하고 우리 거 1억 썼다 그러면 1억은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잠재의 가치가 너무 그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 아까 부가세가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가세에다가 해당하지 않는 거에 대한 철학은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가 아니다. 재화가 아직은 아니라 가상자산을 재화로 보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는 재화로 보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거를 네. 재화로 보게 되면 네. 가상자산 이제 부가세도 다 매겨야 되고 이제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따로 나오겠습니다.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재화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손 들었네요, 김덕태. 예, 손 손 들으셨네. 손 예, 들으면 지금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김덕태 저기 말씀 잘 듣고요. 대표님, 예, 지금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안 들려요. 이상한데? 들려요. 들리시나요? 예, 잘 김덕태 들립니다. 대표님, 안 들려요. 지금 저희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 스피커가 혹시 다른 분들 말씀 저, 아무도 안 제 들리나? 말씀 분들은 들립니까? 잘 들리신다고 하는데요. 안성준 들려야 의원도 되는데. 들리십니까? 저는 김영진 교수님 혹시 들리시죠? 저희 말 저희 말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김영진 교수님 말도 안 이게 뭐가 들리는데. 잘못됐는가? 아니면 이제 질문을 주시면 나중에 제가 어. 필요하면 따로 답변을 이게 왜 카톡에서 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지? 저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말소리가 안 들려. 어, 가만 있어요. 잠깐만. 스피커 소스가 높았죠. 잠깐만요. 스피커 선택.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들릴 것 같은데? 예, 잘 들리시죠? 들립니다. 들려요. 들려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면 메인넷 개발사가 사전 발행해서 보유하고 판매하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 형식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재고 자산으로 그런 경우는 본다는 거죠. 근데 그 판매 목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코인을 사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팔려고 그래서 산 것도 역시 판매 목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재고 자산이 아닌 건지. 예.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이제 구입한 쪽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걸 재고자산으로 놓으려면 정관의 사업 목적에 그런 뭐 코인 판매업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거를 보완을 그냥 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일단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업만 있으면 이게 주 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이제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타 자산이랑 재고 자산이랑 분류를 해서 도대체 어떤 게 세금에서 달라지는 사실은 거예요? 이제 세금은 차이가 없고요.
이제 예. 회계적으로 재고 자산은 이제 매출이라고 해서 매출 금액으로 올라가고 그 기타 자산은 영업의 손익으로 밑단에서 영어 왜? 예, 영업 외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 재무제표가 알겠습니다. 은행이나 뭐 할 때는 매출이 얼마냐 이거 따지는데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기타 자산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매출이 그러면 매출이 되려면 우리 정관에 이 판매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부가세를 붙지 않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샀다가 또 팔았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인 금융이랑 금융에 더 가깝고요. 증권이나 이런 거에 그런 경우도 부가세를 안 붙이니까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부가세를 일단은 이제 재화로 안 본다. 물품으로 안 본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증권이나 이런 것도 재화로 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를 안 붙이는 거잖아요. 어떤 거요? 증권이요. 증권? 예, 예, 증권 예. 채권. 예.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만약 이게 시장에다가 팔았을 때 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팔았을 때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팔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엄청나게 많은 코인인데 그게 다 팔린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게 통째로 다 그냥 재고산 자산으로 만약 가치가 인정이 돼 버리면 그러면은 장부상 이익이 엄청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그 큰 법인세를 연도별로 이제 이제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 작성한다 그러면 연도별로 그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초기 발행을 해서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 거래소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팔지는 않았는데 일부는 팔았지만 팔지는 않았는데 그게 막 이제 몇 천억이 되면 예. 그거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세금은 안 냅니다. 평가증은 세금은 안 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게 팔았을 회계상으로만 올라가는 시점에만 거지 내지 그 전까지는 다 세무상으로는 보유인가요? 팔았을 때만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장부상 가치는 공정 가치로 해서 시장에 이미 시가가 있으니까 공정 가치로 자산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나요? 재고 자산이나 기타 자산 상에서는?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상장이 된 거죠.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다 영업의 이익이 되든 영업이익이 되든 어쨌든 이익으로 계상되지 않나요? 평가증으로 들어갑니다. 평가증. 예? 예. 네? 평가 이익으로 올라갑니다. 재고자산 평가 평가 이익, 이익으로서 기타 올라가서 자산 어쨌든 평가 이익. 손익계산서에 팔기 추정 전에는 이익으로는 되는 거죠? 예, 이익으로 올라갑니다. 손익계산서상. 근데 그러면 이익에 올라간 것 중에서 평가이익 손익은 법인세 계산할 세금 때 할 때는 들어가지 그거는 않는다라는 입금독산이라고 건가요? 해서 다시 뺍니다. 예. 다시 뺀다고요? 예, 실현주의, 그러니까 세무는 기본적으로 배울 게 실현주의거든요. 너무 생각보다 그 세무가 상당히 잘 돼 있네요. 저 예, 몰랐어요. 아마 대부분 그런 거 배울 몰랐을 것 배울 게 같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예. 아주 합당하게 잘 돼 있네요. 보통 예,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실현됐을 때 과세를 하는 게 맞고, 뭐 일부 예외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실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이거 막힌다. 거기 어워드로 코인을 받았을 때요. 네, 뭐 받을 때는 지금 그 가치가 없으니까 예, 지금은 뭐 세금을 안 낼 텐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세금을 낼래도 얘가 뭐 증여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그 현재 가치가 이제 너무 낮아서 세금을 안 내는데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이제 락이 풀려가지고 네, 그때 보니까 가격이 높다. 네. 그러면 그때는 그 증여세하고 양도 차익하고 어떤 것으로 세금을 내나요? 그거는 이제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로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이 없는 거고, 나중에 예, 개인이 갖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 가치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개인은 뭐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근데 그걸 팔았을 때만 이제 양도 차익으로 과세가 된다고 이제 아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과세가 되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어워드를 받거나 그러면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 사실은 이제 이게 이 뭐 자녀한테 할 때나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받았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뭐 영어로라도 신고해 놓으면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받아놓은 건데 나중에 가치가 올랐으면 이게 너 언제 받은 거냐 이제 이게 우리가 2년 전에 받았다는 걸 우리가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은 신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월드랜드 그 홈페이지에 그게 다 나오고 그렇지 다 기록이 남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예, 그러면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어워드를 나눠줄 때 아니, 같이 그거를 이제 거기다 넣어서 버리면 당연히 될 수 있어야지. 그게 왜 안 돼? 일반 쓰레기는 아무거나 다 버리는 건데.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지금 어워드를 받을 때는 뭐 이게 시장 가치가 없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가 없는데 나중에 월드랜드 코인 하나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간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워드로 받으면 그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예, 이제 빨리 증여세가 되겠죠. 물론 이제 1, 2년 지나면 세법도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증여세로 신고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예, 안성진, 예, 안성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워드의 경우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 에어드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맞겠죠? 예, 맞습니다. 무상거래,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에어드랍이 더 증여에 가깝죠. 예, 예. 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에어드랍을 하는데, 뭐, 그, 세금 때문에 어떤 뭐 제한 조건은 없다고 보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은 에어드랍 할 때 뭐 이렇게 거래 가격 없으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상장되지 않았어도 이제 어떤 분들은 채굴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돈 들여서 채굴 하는 거잖아요. 전기세, 뭐 자기 노력. 그러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막 에어드랍을 해버리고 그러면 채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가 있으니까요. 아, 세법이나 이런 게. 예. 아, 세법이 안 나가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 채굴도 이제 채굴 관련 비용만 음, 취득원가로 음, 할 수 있고 아까 이제 음, 가이드라인에 에어드랍으로 받은 거는 음. 가치가 없으면 0으로 한다라고 아,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거만 잘 지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해 주신 송상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혹시 오늘 오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저녁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뭐 늘 가던 대로 그냥 어디 금문도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실 분 계세요? 김영준 교수님 오실 거죠? 저 가려고 그랬는데 예. 여기 작업 좀 할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저녁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예, 금방 전화하셨는데요. 송상윤인데요.
제가 그날은 참석은 못하고 그거를 그럼 위임장 써가지고 그냥 수임이랑 비공감해서 보내드리면 될까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사기꾼들은 많더라고요. 그거를 그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카톡으로 수임인 어떻게 쓰는지 그것만 해서 주시면 제가 위임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네. 아이고. 화장실 좀 가면 네.